어머님, 제가 언제 어머님 초대했나요? 그런 적 없는데 왜 오셨어요? 아들의 카페 개업식 날 30만 원짜리 축하화환을 보내고 들뜬 마음으로 방문한 그곳에서 며느리는 저를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았습니다. 와, 저 할머니 뭐야? 완전 쪽팔리겠다. 정말. 뒤이어 따라붙은 건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었죠. 하지만 그 개념 없는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전화를 거는 그 순간 자신의 화려한 꿈이 단숨에 산산조각 날 거란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맞은 강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조용히 묵묵하게 성실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조용아 제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그때의 이야기 한번 해봐도 될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서울 끝자락에 3층짜리 상가 건물 한 채를 남겨주었죠. 화려하지는 않아도 월세를 받아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2층에 작은 관리 사무실을 두고 매일 임차인들의 불편을 챙기는 게 일과였어요. 그런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은수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36이 된 은수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것저것 사업에 손을 댔지만 번번이 쓴맛을 봤죠. 저는 그저 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게 제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은수가 세진이라는 아이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세진이는 겉모습도 화려하고 말도 똑 부러지게 잘하는 누가 봐도 똑똑한 여자였거든요. 이런 며느리라면 우리 은수를 잘 이끌어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조금씩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세진이는 제가 입은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힐끗 쳐다보며 입꼬리를 비틀곤 했어요. 제가 살갑게 말을 걸면 대답은 하면서도 눈은 애써 딴 곳을 보고 있었죠. 무엇보다 은수가 저를 찾아오는 것을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은수가 반갑게 전화를 걸어오면 수화기 너머로 세진이가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또 엄마. 은수 씨는 엄마 없으면 밥도 못 먹어. 진짜 애어른이야 정말. 은수는 금세 목소리가 기어들어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다음에 보자. 엄마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 비위를 맞추는 것도 시어머니의 도리라고 애써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수가 곁에서 마냥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 은수와 세진이가 나란히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은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엄마, 우리 저기 1층에서 카페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저는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나, 그래, 정말. 아이고, 우리 은수가 드디어 자기 가게를 갖는구나. 제가 기뻐하는 사이 세진이가 팔짱을 끼고 서류를 보듯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1층 임대료 시세대로 받으실 건가요? 지금 얼마죠? 저는 순간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지금 시세가 월 3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럼 저희한테 300에 주시면 되겠네요. 세진이가 칼같이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놀라서 얼른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한테는 150만 원만 받을란다. 시세의 반값이니까 부담은 훨씬 덜하겠지? 은수가 토끼 눈이 되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 정말 150? 그럼
우리 은수 사업 잘 되라고 이 엄마가 돕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저는 아들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이는 그저 무표정하게 고개를 까딱했을 뿐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눈웃음 한 번 짓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받는 날 세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하는 동안 2층에서 그렇게 창문으로 내려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하시는 분들도 신경 쓰이고 저희도 좀 그렇거든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쿵쾅거리며 공사가 진행되었죠. 저는 밤낮으로 들려오는 망치 소리와 드릴 소리를 자장가라 여기며 카페가 어서 예쁘게 완성되기를 기다렸어요. 매일 아침 뜨끈한 커피와 간식이라도 갖다 주고 싶었지만 세진이의 그 차가운 얼굴이 떠올라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은수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개업해. 세진이 친구들이랑 손님들 많이 올 것 같아서 엄청 정신없을 것 같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애써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게 저보고 오지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바쁘다고 알려주는 건지 헷갈렸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뒤에서 응원해 주는 것도 엄마의 역할이니까요. 개업식 전날 밤 저는 옷장을 열어 가장 아끼는 회색 외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백화점에 가서 큰맘 먹고 산 외투였어요. 10년도 더 된 낡은 옷이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외투를 깨끗이 털어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고 아주 오랜만에 립스틱도 살짝 발랐죠.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어색했지만 그래, 오늘은 우리 은수 개업식이잖아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꽃집에 들렀죠. 아주머니, 여기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한 화환으로 하나 주세요. 어머, 사장님, 얼마짜리로 드릴까요? 30만 원짜리요.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주인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30만 원이요? 보통 개업 화환은 10만 원짜리도 큰 건데. 괜찮아요. 딱 보일 수 있게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그리고 이름은 적지 말아주세요. 예. 익명으로요? 네. 그냥 개업 축하합니다는 말만 큼지막하게 써주세요. 저는 두둑하게 돈을 계산하고 카페 앞으로 배달을 부탁했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 제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카페 근처에 도착하자 멀리서도 알록달록한 풍선 장식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새로 단 간판에는 예쁜 글씨로 세진 카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쏙 빠지고 며느리 이름만 들어간 간판이었지만 저는 그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입구에는 화환이 여러 개 늘어서 있었는데 제가 보낸 화환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카페 문 앞에 섰습니다. 반짝이는 유리문 너머로 번쩍번쩍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들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하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웅성거리는 대화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혹시나 방해가 될까 싶어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응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화려한 검은색 원피스에 반짝이는 목걸이를 한 세진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던 세진이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세진이가 저벅저벅 구두굽 소리를 내며 제게로 망설임 없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세진아, 개업 축하한다. 아이고, 카페가 정말 예쁘구나. 하지만 세진이는 제 앞을 딱 가로막고 서서는 주변을 휙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여기 왜 오셨어요? 저는 너무 뜻밖이라 어리둥절해서 대답했습니다. 응? 아니, 우리 은수가 개업한다고 해서 축하해 주려고 왔지. 저희가 언제 어머님 따러 오시라고 말씀드렸나요? 세진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오늘은 저희 초대한 친구들만 오는 자리라고. 어머님은 초대한 적 없는데요. 그 순간 저는 등줄기에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시끄럽던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일순간 멈췄어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이의 친구들이 입을 가리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누구셔? 설마 세진이 시어머니 아냐? 옷차림 좀 봐. 대박. 진짜? 근데 초대도 안 했는데 막 온 거야? 어떡해. 제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저만치 구석에 아들 은수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은수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본 것처럼 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겨우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하다. 이 엄마가 눈치 없이 실수를 했네. 저는 단 1초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돌아서서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제 등 뒤로 어머 가시나 봐 하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겨우 이끌고 건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손이 멈추지 않고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전화기를 노려봤습니다. 수십 년간 제 건물을 꼼꼼하게 관리해준 김 사장님의 번호가 머릿속에 떠올랐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김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강 사장님. 웬일이십니까? 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고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1층 카페 말입니다. 지금 당장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 증명 발송해 주세요. 예,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층은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상관없습니다. 오늘 당장 발송해 주세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 1층 카페 입구가 훤히 보였어요. 여전히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칠게 사무실 창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지는 것이 똑똑히 느껴졌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딱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사무실에서 건물 관리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계단을 일부러 발을 구르듯 올라오는 요란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실 문이 벌컥 열어젖혀졌어요. 들이닥친 건 바로 은수와 세진이었습니다. 세진이가 씩씩거리더니 봉투를 제 책상 위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시는 짓이에요? 그 악다구니에 저는 귀가 다 먹먹했습니다. 보면 모르겠니?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다. 세진이가 분을 못 이기고 제 책상을 손바닥으로 쾅 하고 내리쳤어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희가 이 카페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시면서 이래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세진이를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알지. 왜 모르겠니? 그래서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해줬잖니.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은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냐? 개업한 지 이제 겨우 일주일 됐는데 갑자기 나가라니. 저는 은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은수야, 너 개업식 날 기억나? 은수가 제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아, 그건 그날 세진이가 너무 긴장하고 예민해서 실수한 거야, 엄마. 세진이가 기가 차다는 듯이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저희 친구들만 초대한 자리에 어머님이 불쑥 오신 거잖아요. 저는 그 말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하지 않았다고 이 시매미를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줘? 그게 요즘 방식이니? 세진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욕이요? 과장이 심하시네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업장에 불쑥불쑥 찾아와서 간섭하는 거, 그거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죠.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목소리는 애써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간섭? 내가 언제 간섭을 했니? 나는 그저 내 아들 며느리 개업했다기에 축하하러 간 것뿐이다. 은수가 제발 그만하라는 듯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약 해지는 너무 심한 것 같아. 저는 그런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감정적이라고? 은수야.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엄마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 돌린 거 똑똑히 봤다. 은수가 찔끔해서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아, 그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지. 사람들이 많으면 네 엄마를 낯선 사람처럼 외면해도 되는 거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세진이가 다시 독을 품고 나섰어요. 어머님,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사업 기어코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냐고요. 저는 세진이를 지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업을 망치겠다는 게 아니고 내 건물에서 당장 나가라는 거야. 그렇게 잘났으면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해. 세진이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저희가 여기 얼마나 투자했는데요.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딱 3달 줄 테니 그 안에 나가면 돼. 은수가 그제야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앉아서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응?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모든 건 법대로 처리할 테니 그리 알아라. 세진이가 도끼 서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법대로 하시자고요. 저희도 당장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이건 명백한 부당계약 해지라고요. 저는 차갑게 팔짱을 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 나도 변호사 있으니까. 세진이가 저를 쏘아보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은수가 제 눈치를 보며 망설이다가 이내 세진이를 뒤따라갔죠.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세진이가 팔을 마구 휘저으며 은수에게 악을 쓰고 있었고 은수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가듯 걸어갔습니다. 저는 곧장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전에 김 사장님이 소개해준 박 변호사였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이신가요? 저 강순자입니다. 네, 그때 말씀드렸던 1층 건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와 만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고 해지 절차가 아주 적법하다는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세진이와 은수 쪽 변호사에게서도 으름장 가득한 내용 증명이 날아왔죠. 1층 카페는 보란 듯이 문을 열고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에는 이상하게 조용했지만 저녁이 되면 지축을 울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건물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처음 개업했을 때 잔잔한 재즈 음악을 틀던 그 카페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부터 시끄러운 술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쿵, 쿵. 심장을 때리는 비트 음악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고 술에 취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가 2층 제 사무실 계단까지 쩌렁쩌렁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도저히 참다 못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유리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자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테이블마다 빈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고 카페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어요. 은수가 카운터에서 멍하니 술을 따르고 있었고 세진이는 짧은 치마 차림으로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시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카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세진이가 잔뜩 짜증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 뭐예요? 세진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음악 소리 좀 줄여줄 수 없겠어? 이 건물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줘야지. 어머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손님들이 이 음악을 제일 좋아해요. 아무리 그래도 소리가 너무.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세진이가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주먹을 꽉 쥐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3층 학원 원장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강 사장님,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원장님이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원장님. 어서 말씀하세요. 혹시 1층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요즘 1층이 밤낮으로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특히 저녁반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원장님이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드님네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원장님, 그건 왜 물으시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1층 며느님이 어느 모임에서 그랬나 봐요. 시어머니가 건물주라고 괜히 사사건건 트집 잡고 못 살게 군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진이가 밖에서 저를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거였죠. 원장님, 제 집안일은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갔습니다. 원장님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괜한 말을 꺼냈네요. 실례했습니다. 원장님이 당황해서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부터는 바로 옆 사무실 2층 세무사 사무실의 김 회계사님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사장님, 차나 한잔 하시죠. 라며 살갑게 굴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만 까딱하고는
제 눈을 피하며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평생을 바친 이 건물 안에서 서서히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변호사와 법적 공방을 준비한 지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세진이 측 변호사가 보내온 뻔뻔하기 짝이 없는 답변서를 읽으며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 노란색 등기우편 봉투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송인은 다름 아닌 구청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빳빳한 공문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재개발 사업 지정 예비구역 안내. 그 제목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손에서 힘이 빠져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목숨처럼 아끼는 이 건물이 포함된 블록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시행사는 MH개발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어요. 재개발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죠? 며느리에게 복수하기는커녕 이 건물마저 송두리째 잃게 생겼다는 말인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명의 일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동주민센터 대강당. 급히 달력을 보니 설명회가 바로 이틀 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 건물은 남편이 평생을 바쳐 피땀 흘려 마련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빼앗긴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대강당 입구부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북적였어요. 저희 블록의 건물주들과 세입자들이 모두 모인 것 같았습니다. 강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장난해? 보상금이 이게 다라고? 사람들이 단상을 향해 거칠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더니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좀 진정하시고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찰에는 MH개발사업본부 한민수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번 재개발 사업은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토지 및 건물 보상은 한민수가 기계처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커다란 TV 화면에서 보상금 산정표가 띄워져 있었죠. 하지만 제 건물은 터무니없게도 10억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0억이면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그야말로 헐값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주눅 들지 않고 단상을 향해 또박또박 걸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계산법입니까? 제 건물은 최소한 20억은 받아야 해요. 10억 원이라니 도둑질이나 다름없지. 한민수가 저를 귀찮다는 듯이 무표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어르신, 감정평가는 공인된 기관에서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별도로 재평가를 신청하십시오. 재평가를 하면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당신들끼리 다 짜고 치고 헐값으로 우리 건물을 몽땅 빼앗으려는 속셈 아니에요. 한민수가 저를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죠. 이건 엄연한 공익사업입니다. 계속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저희는 법적 강제 수용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강제 수용? 네. 수용 재개를 거쳐 어르신 동의 없이도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아주 적법한 절차죠. 한민수가 적법이라는 단어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당 한쪽 구석에서 저를 보며
낄낄거리는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은수와 세진이었죠. 세진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입꼬리를 비틀며 노골적으로 비웃고 있었어요. 은수도 팔짱을 낀 채 꼴 좋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욕감이 치밀어 올라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설명회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설명회 때 나눠준 MH 개발의 두꺼운 사업 계획서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책자를 집어들어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구역지도, 건축계획도, 빽빽한 사업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모든 게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일군 재산을 헐값에 모두 잃어버릴 판이었죠. 눈앞에 남편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이 건물 등기권리증을 제 손에 쥐어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제가 그걸 지키지 못했네요. 눈물이 핑 돌았죠. 저는 다시 책자를 펼쳤습니다. MH개발 임원진 소개.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임원들의 증명사진과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희망 없이 무심코 그 이름들을 훑어봤어요. 그러다 어느 한 이름에서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대표이사 박미정. 저는 숨을 멈추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박미정이라니. 저는 책자를 책상에 내려놓고 허둥지둥 서랍을 열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오래된 앨범을 꺼냈죠. 앨범을 펼치자 낡은 흑백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 저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박미정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학 시절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같은 과에서 공부했고 밤새 도서관에서 함께 시험 공부를 했었죠. 하지만 졸업 후 각자 제 갈 길을 가면서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책자의 사진을 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은 변했지만 그 특유의 강단 있는 눈매만큼은 틀림없는 미정이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 다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자 맨 아래쪽에 비서실 전화번호가 작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망설이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MH개발입니다.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어요. 저기 박미정 대표님과 통화를 좀 하고 싶은데요. 실례지만 누구신지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순자라고 합니다. 박미정 대표님의 대학 동기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메모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알려준 후 전화를 끊고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4시쯤 사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는데 발신자 표시에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너 강순자 맞지? 수화기 너머로 수십 년은 잊고 살았던 하지만 제 귀에는 너무나 익숙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너 미정이 맞지? 박미정. 맞아, 나야. 아이고, 내가 비서실 통해서 전화했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미정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반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잘 살고 있었네, 내 친구.
내가 그 MH 개발 대표라는 걸 보고도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더라. 미정이가 특유의 호탕한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순자야, 이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자. 미정이가 강남역 근처라며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데 가는 길이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던지요. 미정이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자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유리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저를 보고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미정 대표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순자라고 합니다. 여직원이 잠시 전화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1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비서실장이 앞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누르는데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이 열리자 세련된 복도 끝에 대표이사실이라고 적힌 육중한 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와. 미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믿을 수 없이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고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책상 뒤에 앉아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틀림없는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이는 세련된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 제가 알던 왈가닥 대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야. 미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강순자. 이게 진짜 얼마만이야? 미정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미정아, 이게 얼마만이니? 30년은 넘은 것 같아. 그러게 말이다. 졸업하고 코빼기 한 번 못 보고 이 녀석 아주 꽁꽁 숨어 살았구나. 미정이가 저를 푹신한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순자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고? 응, 했지. 근데 남편이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 미정이의 환했던 얼굴이 순간 안타까움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나, 그랬구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아니야, 괜찮아. 남편이 다행히 건물 하나를 남겨줘서 그거 관리하면서 그냥저냥 살았지. 건물? 어딘데? 저는 제 건물이 있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정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뭐? 거기라고? 순자야, 세상에, 거기가 바로 우리 이번 재개발 구역이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한 거야. 미정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어쩐지 설명회 때 내가 직접 갔어야 했는데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한 실장만 보냈더니 나도 내가 대표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사업 계획서 맨 뒷장 보고 알았다니까. 미정이는 졸업 후 건설회사에 들어가 10년을 구르다가 독립해서 지금의 MH 개발을 일궜다고 하더군요. 정말 대단하다, 미정아. 넌 옛날부터 그렇게 똑소리 나더니 너야말로 대단하지. 혼자서 건물 관리하며 그 세월을 버텼다니.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하루하루 버틴 거지. 그런데 미정아, 지금 내가 문제가 좀 생겨서 말이야. 재개발 보상금 문제 때문에? 걱정 마. 내가.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미정이에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들 은수와 며느리 세진이가 카페를 차린 이야기, 개업식 날 저를 문전박대했던 그 모욕적인 순간, 그리고 임대 계약 해지 통보와 지긋지긋한 법적 공방까지 전부 말입니다. 미정이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미정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야, 아이고, 이 바보야, 그걸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어떻게든 며느리한테 복수하려고 버텼는데 이제 재개발까지 겹쳐서 이대로면 헐값에 건물도 잃고 다 끝장날 것 같아. 미정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정신 차려. 아직 끝난 거 아무것도 없어. 내 말 똑똑히 들어. 내가 너한테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줄게. 미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가더니 커다란 서류 한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도였어요. 미정이가 지도를 테이블 위에 쫙 펼쳐 보였습니다. 자, 이게 이번 재개발 구역이야. 그리고 여기가 바로 네 건물. 미정이가 지도 한가운데 노른자위 땅을 손가락으로 콕 찍었습니다. 순자야, 잘 봐. 네 건물이 정확히 이 블록의 중심에 있어. 이 위치가 우리 사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야. 저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긴. 네 건물 없이는 이 재개발 사업 절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뜻이야. 내가 지금 키를 쥐고 있다는 거지. 미정이가 의자를 바싹 당겨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나한테 두 가지 제안이 있어. 잘 들어. 뭔데? 첫 번째는 내가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을 받고 건물을 넘기는 거지. 물론 내가 사장이니까 감정가보다는 훨씬 더 챙겨줄 수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봤자 결국 시세보다 한참 적은 돈 받고 쫓겨나는 거잖아.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이 있어. 미정이가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나랑 손잡자. 이 구역의 개발 주체가 되는 거야. 저는 너무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개발 주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단순히 건물주로 보상금이나 받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MH 개발의 파트너가 되는 거야. 네 건물을 기반으로 이 주변 땅까지 우리가 몽땅 매입해서 우리가 직접 개발 사업을 하는 거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 개발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야? 그렇지. 물론 머리 아픈 실무는 우리 회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는 네 건물을 자본금으로 투자하고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되는 거지. 어때? 구미가 당기지 않아? 그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미정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네 건물을 담보로 꽉 채워서 대출받고 모자란 돈은 우리 회사 자본을 더하면 이 블록 전체를 매입할 수 있어. 공식 보상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싹쓸이하는 거야.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 건물 1층에 있는 며느리 가게도? 미정이가 제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1층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 전체가 네 거잖아. 아니, 이제 이 블록 전체가 네 것이 될 수도 있어. 미정이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순자야, 잘 생각해봐. 지금 이대로 보상금 받으면 넌 평생 억울하게 건물 뺏긴 피해자일 뿐이야. 하지만 개발 주체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내가 이 판에 주도권을 쥐는 거라고. 하지만 미정아, 내가 평생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바보야. 내가 있잖아. 내가 내 옆에서 다 도와줄게. 우리 옛날에 도서관에서 밤새면서 과제도 같이 했잖아. 잊었어? 미정이가 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눈에는 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 할게. 그 두 번째 방법으로 할게. 미정이가 제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순자야.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며칠 뒤 저는 미정이와 함께 은행의 귀빈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대출 담당 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순자 사장님 건물 감정가가 18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최대로 담보대출 1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미정이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MH개발에서 10억을 더 투자하겠습니다. 총 22억이면 블록 내 나머지 건물들 매입하는데 충분합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대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12억 원. 제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는데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때 미정이가 제 어깨를 든든하게 다독였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걱정 말고 찍어. 저는 미정이의 얼굴을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인 뒤 서류에 힘껏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출은 그 즉시 실행되었고 저희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의 법무팀과 사업팀이 블록 내 다른 건물주들을 물밑에서 접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 미정이가 저를 다시 회사로 불렀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미정이와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설명회 때 저를 어르신이라 부르며 무시하던 한민수 실장도 있었습니다. 한민수 실장이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강순자 사장님 오셨습니까? 지난번엔 제가 미처 못 알아뵙고 신뢰가 많았습니다. 한민수 실장은 제게 보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강 사장님, 보고 드립니다. 블록 내 건물 총 12채 중 9채의 매입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미정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아주 빨라. 나머지는? 3채가 남았는데 현재 가격 협상 막바지 단계입니다.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설명회 때와는 180도 달라진 한민수 실장의 태도를 보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미정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시세보다 20%나 높게 현금으로 바로 쳐준다고 제시했거든. 건물주들이 안 넘어오고 100이겠어? 그럼 구청에서 주는 보상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네? 당연하지. 공식 보상 절차가 들어가면 시간만 질질 끌리고 헐값받기 십상이야. 우리가 이렇게 빨리 현금으로 쳐주니까 다들 쌍수 들고 환영하는 거지. 순자야, 이제 이 블록의 대부분이 우리 거야. 공식 재개발 절차가 시작되면 우리가 이 판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강남 한복판에 있는 미정이의 회사 MH개발로 출근을 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차를 마시는데 미정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뭐해? 지금 시공사 대표님 기다리시겠다. 얼른 가자. 어머,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알았어. 금방 갈게.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바쁘게 일어났습니다. 시공사 대표와의 미팅에서는 공사 일정부터 예산, 자재 조달 문제까지 꼼꼼하게 논의했죠. 강 사장님, 그럼 철거는 정확히 언제쯤 시작할 계획이신가요? 시공사 대표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미정이가 달력을 펼쳐 보이며 대답했어요. 다음 달 초로 잡았습니다. 그 전에 기존 세입자들 퇴거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해야죠. 알겠습니다. 철거 장비는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저는 미정이와 함께 대표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피곤하지? 미정이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아니, 하나도 안 피곤해. 오히려 재밌어. 그래, 다행이다.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네. 우리 강 사장님.
저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평생 그 낡은 건물 2층 사무실에 갇혀 살았는데 말이야. 순자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아까 미팅 때도 봐. 의견도 정확하고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던데? 다 네 덕분이지, 이게. 친구 좋다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어? 미정이가 제 어깨를 치며 쾌활하게 웃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블록 전체의 소유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주도권은 이제 완전히 저와 미정이의 손에 넘어왔죠. 저는 더 이상 낡은 건물 2층에 갇혀 지내던 힘없는 늙은 건물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이가 서류 뭉치 하나를 제 앞에 조용히 내밀었어요. 순자야, 이제 이거 발송해야 해.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및 퇴거 명령서였습니다. 맨 위에는 3층 학원, 2층 세무사 사무실, 그리고 1층 카페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세입자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죠. 저는 1층 카페 부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망설임 없이 그 이름 위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은수와 세진이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세진이가 손에 그 노란 봉투를 구겨 쥔 채였습니다. 퇴거 명령서였죠. 어머님,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저희더러 나가라고요? 세진이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그 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공문 못 읽었어? 건물 부술 거니까 나가라는 거지. 은수가 앞으로 나서며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여기 시행사 대표의 강순자라고 엄마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책상 위에 공문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그대로다. 나도 이제 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 대표야. 세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어머님이 이 블록 전체를 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샀다. 내가 악을 쓰며 장사하던 그 건물에다가 옆 건물, 뒷 건물, 여기 전부 다 내 거야. 은수가 머리를 감싸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건 네가 신경 쓸 게 아니야. 세진이가 분을 못 이겨 책상을 쾅 쳤습니다. 그럼 저희가 투자한 돈은 어떡하라고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애초에 내가 임대계약 해지 통보했을 때 순순히 나갔어야지. 왜 버티고 앉아 있었니? 세진이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복수예요. 어머님은 저희 망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신 거죠? 저는 그 말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수? 그래, 복수다.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 추운 날 개업식이라고 찾아간 이 어미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 세진이가 순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은수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살 길이 막막하잖아. 은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발.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나가, 난 더 이상 너희와 할 말 없다. 세진이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이를 악물고 나갔습니다. 은수가 마지막까지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드디어 철거일이 되어 저는 아침 일찍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미정이가 제 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서 있었어요. 순자야,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거대한 굴삭기가 우웅 하는 소리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쿵! 거대한 철골팔이 건물 3층 모서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벽이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렸고 뿌연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죠. 굴삭기가 천천히 1층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그토록 모욕했던 세진 카페라고 적힌 분홍색 간판이 보였습니다. 쾅! 콰지직! 간판이 종이 조각처럼 부서졌습니다. 유리창이 폭포수처럼 깨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속이 다 후련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건물에 켜켜이 쌓여있던 제 모든 굴욕, 모든 아픔이 저 먼지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안전선 밖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은수와 세진이었습니다. 그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때 미정이가 제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였습니다. 순자야, 낡은 건 부서져야 새 것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래, 그렇겠지. 네 말이 맞아.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건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미정이가 제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꿋꿋하게 걸었습니다. 신축 공사가 시작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건물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 사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데요? 현장 소장 박철수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침착하게 말씀하세요. 방금 현장에서 인부 한 명이 철골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피를 많이 흘려서 119 불러서 병원 가는 중입니다. 심각한가요?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 소장이 말을 머뭇거렸어요. 왜요? 말씀을 하세요. 떨어진 인부가 아무래도 강 사장님 아드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은수라니.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이름이 이은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당장 말해요.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가다 복도에서 미정이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어머, 순자야, 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어디 가는데? 미정아, 큰일 났어. 은수가 공사장에서 다쳤대. 병원 가야 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기다려.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 미정이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리는 내내 저는 창밖만 보며 손톱이 부러져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아들, 제발 무사해야 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응급실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이은수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다급히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응급처치실에 계십니다. 보호자분.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작정 뛰어갔습니다. 커튼이 굳게 쳐진 침대가 보였어요. 저는 거칠게 커튼을 열어젖혔습니다. 은수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고 다리에는 피가 밴 부목이 되어져 있었고요.
은수야, 아들, 엄마 왔어. 은수야. 저는 은수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마침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맞아요. 엄마예요. 우리 아들 괜찮은 거예요? 네. 의사가 차트를 황급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왼쪽 다리 골절이 심하고요. 갈비뼈도 2개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추락 충격이 커서 내부 장기 손상이 의심됩니다. 네. 내부 장기요? 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충격이 컸어요. 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겨우 붙들고 은수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의식은 언제 돌아오는 건데요? 진정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깨어날 겁니다. 일단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의사가 나가고 저는 은수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 주저앉았습니다. 미정이가 조용히 커튼을 열고 들어왔어요. 순자야, 은수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미정아. 너는 바쁜데 어서 회사 가봐. 나는 여기 있어야겠어. 정말 혼자 괜찮겠어? 응, 고마워. 얼른 가봐. 미정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은수의 손을 잡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수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은수야, 은수야, 정신이 들어? 엄마야, 엄마. 은수가 천천히 무겁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정신이 좀 차려져? 은수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대. 뼈가 부러졌으니 움직이지 마, 알았지? 은수가 제 말을 듣더니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가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은수의 눈물을 황급히 닦아주었습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일하다 다친 건 사고잖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시행하는 공사장에 제가.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은수야, 너 그거 엄마 공사장인 거 알고 들어간 거야?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대체 왜 거기서 일한 거야? 속죄하고 싶었어요. 제가 망가뜨린 바로 그 자리니까.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게 무슨 속죄야?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세진이 편만 들고 엄마를 무시하고. 은수가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은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됐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일단 다 낫는 게 먼저야. 은수가 울다 지쳤는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은수는 다행히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저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가 뒤척이며 깼습니다. 저는 은수의 짐이 담긴 가방을 보았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죠. 은수야, 가방이 엉망이네. 엄마가 정리 좀 해도 될까? 네, 엄마.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땀 냄새 나는 작업복과 지갑, 휴대폰, 그리고 서류 몇 장이 뒤죽박죽 엉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는데 화면에 부재중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 변제금 입금했어? 날짜 다 됐는데 빨리 해. 야, 연락 좀 받아. 돈 없으면 어쩔 거냐고. 저는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변제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가방 안을 더 뒤졌습니다. 손에 구겨진 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이라고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채무자 이윤수, 채무 총액 1억 2천만 원. 저는 숨이 막혀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억 2천? 은수야, 이게 다 뭐니? 이게 다 뭐니? 저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빚이 1억이 넘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말해. 은수가 입술을 지시겼습니다. 세진이가 카페 운영 자금으로 사채를 썼어요. 제 이름으로요. 뭐라고? 사채를 써?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카페 망하고 나니까 저한테 독촉 전화가 미친 듯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진이는 도망갔어요. 저 몰래 짐 싸서 연락도 다 끊겼어요. 빚은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꼼짝없이 제가 다 갚아야 했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라는 걸 한 거야? 네,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고 매달 변제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장에서 일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왜 엄마한테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 제가 어떻게 말해요? 엄마한테 그 못된 짓을 하고 뻔뻔하게 빚까지 떠안았다고. 은수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그래도 엄마한테는 말했어야지. 죄송해요, 엄마. 저는 차마 더 화를 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의사가 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의 간경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네? 간경화요? 네. 간 수치가 정상인의 몇 배로 매우 안 좋습니다. CT 촬영 결과 간이 딱딱하게 굳고 상당히 손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선생님? 의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간이식이 필요합니다. 간이식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 기능이 계속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자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환자분이 혹시 술을 많이 드셨나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술집처럼 운영했는데 그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매일 밤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스트레스와 과음이 한꺼번에 간을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 간이식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시죠. 저는 그날 당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감스럽게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부적합이라고요? 네. 혈액형은 다행히 맞지만 조직 적합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대로 기증하시면 거부 반응이 아주 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선생님? 다른 가족분은 안 계십니까? 다른 분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저랑 은수 둘뿐이에요. 그럼 배우자분은요? 아내분은? 아, 며느리가 있긴 한데.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악독한 세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에게 빚더미를 떠넘기고 도망간 세진이. 지금 어디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세진이 말입니다. 의사가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배우자라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희망을 찾아야 하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세진이를 도대체 어떻게 찾죠? 연락조차 안 되는데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은수 옆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은수야, 혹시 세진이 연락처 정말 모르니? 은수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번호 바꿨어요. 카톡도 다 탈퇴하고 연락 안 된 지 오래예요. 저는 병실을 나와 차가운 복도로 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디선가 어떻게든 그 세진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나야. 순자야. 은수는 좀 어때? 미정아, 내가 너한테 정말 큰 부탁 좀 할 게 있어. 저는 미정이에게 그동안 일어난 모든 상황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가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사람 찾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전화번호도 바꾸고 작정하고 잠적한 거면. 미정아,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냐? 제발. 일단 우리 회사 법무팀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 다 알아볼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와 은수에게 물었습니다. 은수야, 혹시 세진이 친구들 연락처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니? 엄마, 그때 개업식 때 왔던 친구들이라도. 박민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세진이 대학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라고 들었어요. 그 친구 연락처는 알아? 네,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해서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려고 저장해 놨었어요. 저는 은수의 가방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에 박민지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앳되고 까칠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김세진이라고 아시나요? 네, 아는데요. 누구신데요? 여자가 잔뜩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세진이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순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세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저 정말 몰라요. 걔 완전 잠수 탔어요. 저한테도 연락 안 된 지 한참 됐어요. 저는 애가 타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제발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서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세진이가 몇 달 전에 전화번호 싹 바꾸고 저한테도 연락 한 통 없다고요. 저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세진이 SNS나 뭐 그런 거라도 안 하나요? 예전에 인스타그램은 엄청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제발 그 계정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민지가 마지못해 계정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켰습니다. 세진이 계정을 겨우 찾아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석 달 전 바로 그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세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댓글들을 샅샅이 읽어보고 세진이를 팔로우한다는 친구 목록까지 다 뒤졌습니다. 혹시라도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한참을 뒤지다가 정말 이상한 이름의 계정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청주 레이디바. 저는 홀린 듯이 그 계정을 눌러 들어갔습니다. 번쩍번쩍한 유흥업소 계정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러 여자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눈에 불을 켜고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사진에서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뒷모습만 찍힌 사진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와 저 몸매. 세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업소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청주 레이디바입니다.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혹시 거기 김세진이라는 분 계세요? 누구시죠?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가족입니다. 가족. 아, 잠시만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잠시 흘러나왔습니다. 한참 후에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세진 씨 오늘 오후 6시에 출근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남자가 청주의 한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혹시 몰라 은수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 서류를 모조리 챙겨 넣었습니다. 청주행 버스에 몸을 싣고 2시간을 달려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업소에 도착하니 오후 5시 반이었습니다. 업소는 시끄러운 번화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더니 문이 열리면서 덩치 큰 중년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셔? 아까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김세진 씨 만나러 왔습니다. 남자가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더니 턱짓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하지만 담배 냄새가 찌든 텅 빈 대기실이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아서 기다려요. 세진 씨 불러올 테니까. 저는 가시방석 같은 소파의 끄트머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복도 안쪽에서 또각또각 높은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나타난 건 세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세진이는 제가 알던 그 세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남자인가 싶게 짧게 자르고 눈은 시커멓게 스모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야한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화장 너머로 얼굴은 바싹 마르고 초췌했습니다.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세진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세진이의 목소리가 당황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진아, 어머님이 어떻게 여길 찾아오셨어요? 세진이가 저를 피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세진아, 지금 은수가 위급해. 은수 씨가요? 그래. 네 남편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세진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만 깜빡였습니다. 이것부터 봐. 네 눈으로 똑똑히 봐. 은수가 간이식이 필요하단다. 세진이가 마지못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대충 훑어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간이식이요? 그래서요? 저더러 지금 간이라도 떼어달라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 내가 검사라도 받아줘야 해. 제가 왜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세진이가 서류를 제게 다시 던지듯 돌려줬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수 아내잖아. 아직 법적으로도 내가 아내라고. 내가 해줘야 해. 저희 이혼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끝났다고요. 세진이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은수 씨는 이제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진아, 지금 네 남편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게 제 잘못이에요?
저는 세진이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래, 네 잘못이야. 내가 내 아들 명의로 그 몹쓸 사채를 끌어다 썼잖아. 내가 그 빚더미만 남겨놓고 도망갔잖아. 세진이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카페가 망했는데 그럼 어떡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망가뜨린 그 인생은 어떡하고? 내가 빚더미에 앉힌 내 아들이 그거 갚겠다고 공사장에서 구르다 떨어져서 그래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저는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세진이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몰랐어요. 은수 씨가 공사장에서 일하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가 남긴 그 빚 때문에 공사장에서 일했어. 거기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간이 다 망가졌대. 내가 그 멀쩡한 카페를 그 난장판 술집으로 바꿨을 때 스트레스 때문에 내 아들이 매일 밤 그 독한 술을 들이부었나 봐. 세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 잘못이에요? 먹은 놈이 잘못이지. 제가 억지로 먹였어요? 저는 이성을 잃고 세진이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아,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만 못해. 내가 검사만 받아주면 돼. 그것만 하면 돼. 싫어요. 내가 왜? 싫다고요. 세진이가 저를 밀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세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진이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세요. 세진아 제발 부탁이다. 저는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들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은수 좀 살려줘. 내가 검사만이라도 받아줘. 제발. 세진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본다고요. 제발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내가 검사 받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절대 못 일어나. 저는 그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개업식 날 쫓아냈다고 독을 품고 복수하려고 했어. 다 내 잘못이야. 이 늙은이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은수만, 내 아들만 살려줘, 세진아. 세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더니 그 차갑던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제발 일어나세요. 알았어요. 받을게요. 검사 받으면 되잖아요.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일어나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세진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이니? 네, 받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세요. 저는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불에 댄 것처럼 아팠습니다. 세진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우선 여기 앉으세요. 저희는 어색하게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진이가 눈가를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수 씨, 정말 그렇게 많이 아파요? 응. 간이식 당장 안 하면 위험하대. 세진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년이에요. 은수 씨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정말. 저는 그런 세진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은수를 살리는 것뿐이야. 네. 알겠어요, 어머님. 세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세진이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를 만났고 세진이는 곧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저와 세진이를 함께 불렀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두 분이 아주 잘 맞습니다. 이식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네. 거부 반응 위험도 아주 낮습니다. 바로 수술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장 빠른 날이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은수 병실에서 아들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세진이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은수가 잠결에 세진이를 보고 눈을 떴습니다. 세진아, 은수 씨. 세진이가 은수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은수 씨. 내가 정말 너무 잘못했어. 은수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세진아. 저는 세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내 아들 은수를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이에요. 다음 날 두 사람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만 쳐다보며 기다렸습니다. 피가 마르는 6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수술 아주 잘 끝났습니다. 두 분 다 무사하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수와 세진이는 중환자실에서 회복기를 거쳤고 일주일이 지나 나란히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은수와 세진이를 번갈아 돌봤습니다. 어느 날 세진이가 링거를 맞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수 씨한테 정말 잘할게요. 이번에는 정말로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세진아. 세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은수는 살았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잿더미가 되었던 그 자리에 신축 건물이 완공되었어요. 저는 준공식 날 하늘을 향해 반듯하게 뻗은 새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처럼 든든한 친구 미정이가 함께 서 있었죠. 미정이가 벅찬 목소리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순자야. 와, 드디어 끝났다. 고생했어, 정말. 그러게 말이다. 여기까지 오느라 우리가 참 애썼어. 새 건물은 반짝이는 유리와 견고한 콘크리트로 지어진 10층짜리였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번듯한 상가로, 4층부터 10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채워졌죠. 미정이가 저를 보며 흐뭇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저 1층 황금 상가는 어떻게 할 거야? 벌써부터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문의가 빗발친다던데.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임대 안 할 거야. 뭐, 1층 로열층이 제일 비싼데 임대를 안 한다고? 응, 나 거기서 내가 직접 카페 할 거야. 미정이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카페? 내가? 이 나이에? 응, 조용한 작은 책카페 말이야. 좋은 책을 아주 많이 꽂아두고 향기로운 커피를 파는 그런 곳. 미정이가 잠시 저를 빤히 보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너 진짜 멋있다. 좋다. 내가 무조건 1호 손님으로 찜할게. 고맙다, 미정아. 그날로 저는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주방에서 밥이나 하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뜨거운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법부터 부드러운 우유 거품 내는 법, 심지어 라떼 아트까지 정말 2달 동안 정신없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컵을 몇 개나 깨뜨렸지만 매일 연습하고 또 연습하니까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동시에 카페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저는 직접 설계 도면을 들고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과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사장님, 다른 건 몰라도 이 벽 한쪽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아주 큰 책장으로 꽉 채워주세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사장님. 그럼 나무 재질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게 좋겠네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느낌으로요. 그렇게 한 달이 꼬박 지나고 드디어 제 카페가 완성되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제 키보다 훨씬 높은 벽 한쪽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아직은 텅 비어 있었지만 곧 저곳이 제 꿈으로 채워질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창가 쪽에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카운터에는 반짝이는 은색 에스프레소 머신이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카운터에 서서 이 모든 풍경을 가만히 둘러봤습니다. 정말이지 가슴이 벅차고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설, 에세이, 시집, 입문서까지 제가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을 모조리 사들였죠. 그 책들을 한 권 한 권 책장에 정성껏 꽂으니 텅 비었던 카페가 그제야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개업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자의 작은 도서 카페. 미정이가 1호 손님 약속을 지키겠다며 제일 먼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와, 이게 다 뭐야? 세상에 정말 예쁘다. 미정이가 어린아이처럼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치? 나도 마음에 쏙 들어. 세상에 이 책들 다 내가 산 거야? 응. 한 권 한 권 내 손으로 직접 골랐어. 미정이가 책장 앞에 서서 책 제목들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 취향 한번 고급지네. 나도 여기 단골 해야겠다. 저는 당당하게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미정아, 커피 뭐 마실래? 내가 배운 솜씨 좀 보여줄게. 어디 보자, 강 사장님. 뜨끈한 아메리카노 한 잔. 알았어. 잠시만 기다려. 저는 배운 대로 원두를 갈아 진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향기로운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습니다. 컵을 미정이에게 건넸죠. 자, 마셔봐. 미정이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너 언제 이런 기술까지 배웠어? 완전 프로 바리스타 같은데? 이래봬도 내가 밤낮으로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미정이가 창가 자리에 앉았고 저도 커피를 들고 마주 앉았습니다. 미정이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뭐가?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아주 멋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 줄은. 정말 잘했어.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 복수만 딱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허무했을 거야. 복수?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이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순자야. 복수보다 더 통쾌하고 오래가는 건 품격이야. 넌 지금 누구보다 품격 있게 내 삶을 다시 살고 있어. 고마워, 미정아. 정말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절대 못 왔을 거야. 저희는 오랜만에 소녀들처럼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페 문을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하루에 많아야 10명 정도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책장을 넘기는 손님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졌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딸랑하고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보니 은수와 세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은수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진이는 차마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죠. 은수가 저를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들어가도 돼? 그래. 어서 들어와. 은수가 그제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진이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천천히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번쩍이던 명품이나 화려한 치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도끼 서리고 날카롭던 눈빛이 사라져 있었어요. 세진이가 제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은수와 세진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서서 커피를 만들어 그들 앞 테이블에 놓아주었죠. 은수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와, 맛있다, 엄마. 세진이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카페가 정말 예쁘네요. 그런 것 같니? 네, 책도 정말 많고 아늑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세진이가 자리에서 스르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책장으로 다가갔어요. 책들을 한참 보더니 선반 위에 쌓인 먼지를 발견했습니다. 세진이는 망설임 없이 제게서 행주를 가져다가 그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삐뚤어진 책들을 한 권 한 권 말없이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던 은수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손님이 떠난 옆 테이블로 가서 묵묵히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그저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진이가 책장 정리를 다 마쳤는지 제게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 바닥 좀 닦아도 될까요? 그래라. 세진이가 청소도구를 가져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카페 안의 모든 테이블을 반짝거리게 닦아 놓았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가만히 기댄 채 그 모든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카페가 어느새 반짝반짝 깨끗해졌습니다. 은수와 세진이가 머쓱한 표정으로 제 앞으로 왔습니다. 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볼게. 그래. 세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대답 없이 세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와라. 그제야 세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수와 세진이가 조용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은수와 세진이가 길을 건너며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은수가 세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세진이가 그런 은수를 보고 아주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용서한 건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인 건지 사실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복수도 가슴을 태웠던 분노도 이제는 다 상관없어졌어요. 그리고 언젠가 은수와 세진이가 다시 이곳을 찾아오겠죠. 그때는 오늘보다 조금은 더 편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죠.
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모욕을 당했고 복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복수 뒤에 남은 건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낡은 걸 부수고 새로운 걸 세우는 것. 과거의 상처를 딛고 오늘을 사는 것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